팬데믹부터 엔데믹까지 우리의 일상을 바꾼 충격의 사건. 고립무원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선두주자로 대구 시민이 만든 새로운 역사. 네, 다들 오늘의 주제 기억하시겠죠? 전 세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코로나19인데요. 어느새 대구 유행 5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을 대비하려면 복귀도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코로나19 유행기에 매일 아침 9시마다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김종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근무하는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천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직접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소개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전적이세요? 네, 우리 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이고요. 코로나19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구 공동행동 이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대구 시민들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극복기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유독 좀 아프고 생생했던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 나들이 차량이 줄어 막히는 곳 없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번째, 대구에선 3번째 사망자. 7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예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랑 병원을 가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뭐 예. 이렇게 뭐 코도 찌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익숙한데 그 5년 전에 처음에 그 말이 등장했을 때는 되게 무서운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나요. 미지의 바이러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어쩌면 불안하고 우리가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코로나19니까 그 2019년까지는 이제 코로나를 안 불리고 우한 폐렴 이렇게 불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첫 발생이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고 그 후에도 환자 발생이 지속되다가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27명의 환자 발생을 보고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여겨졌지만 2019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당시에 또 중국에서 주목했던 곳이 그 우한의 그 화난 수산시장이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수산시장에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막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동물이나 또 수산물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바닥에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에게 이제 감염을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4가지 종류는 저희가 흔하게 경험하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대부분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서 사람에게 넘어온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랑 거의 80% 정도 이제 일치한다라고 밝혀지고 나서는 아마 박쥐에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유추했고 이때 사람에게 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천장과과 같은 중간 숙주를 거쳐서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명을 거론하는 것, 지역명을 앞에 붙이는 것은 사실상 뭐 방역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역명을 사용한 감염병 이름이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낙인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사용하다가 중간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바꿔 부르다가 2020년 2월 11일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 19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름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이나 참사가 터지면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사건 초기에 명칭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혐오를 줄일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또 책임을 경감할 수도 있고 또 떠넘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혐오와 차별 관련된 지명을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뭐 별별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발생 초반에는 중국에 출발해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제 기억에 갑자기 그 유럽에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중국 이외의 첫 감염 사례는 1월 13일 태국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일본, 한국 등 동남아 국가 위주로 산발적으로 생기다가 2월 말부터 이제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요. 3월부터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월 첫 2주 동안 이제 중국 이외의 확진자 수가 약 13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서 약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한 달여간 한 달 좀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전 세계 확산을 보면서 그래도 왜 한때는 이 코로나19 뭐 청정국이다,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부심도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깨지는 게 1월 중순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나라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날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일 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증상이 있어서 검역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최초의 확진 사례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에 막 확산이 1번 미미했죠. 나오고 했을 예. 때 막 이렇게 막 발표하고 그럴 네, 때 네. 한 달쯤 지나면 다 끝나겠지라고 그 전에도 메르스, 사스도 또 경험을 네. 했기 생각을 때문에. 했었는데 예. 방금 말씀했듯이 그 우리나라는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네.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대유형으로 확산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갈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고 이 어떻게 보면 정부 방역 당국도 몰랐기 때문에 이 청정 지역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썼다고 이래 보여지는데요. 이 또 해당 확진자가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네.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 또 우한 지역에 대한 우려와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당시에 제일 관심사는 뭐였냐면 대구, 경북에도 중국 유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당시에 초기 대응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고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확진자의 일부 개인 정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났던 걸로 기억하고 떡볶이 먹은 것까지 나왔어요. 그때 어디까지 정말 정보가 공유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좀 어떻게 이제 와서 평가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상의 근거한 그런 조치들이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FM대로 네. 사실은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들은 이 감염병들이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가지고 어디에서 이 감염원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굳이 사실 이런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를 유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2015년 메르스 때도 대구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동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낙인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뭐 정책에 근거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개인정보 그 유출의 문제들은
이후에 우리가 좀 세심한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거칠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데들이 많았죠. 누가 이제 동선이 나오니까 아파트만 게시판에 우리는 다 집에 있는데 너는 거기 갔다 왔냐 막 메모도 붙고 이게 이제 사실상 외국 사람들하고도 그게 과연 K 방역이냐라는 이제 논쟁을 펼쳤을 때 이거는 그 사이에 좀 던져야 될 질문을 우리가 당시에 좀 잊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사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희생되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사생활은 밝히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을 권리는 사실은 방역적 차원하고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동선 공개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목적은 전체의 방역을 위한 또 법적 근거가 있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것이 또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또 비난으로 또 이제 확대되게 된 게 또 대구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상황인데 대구 이야기를 그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확진자가 바로 2월 18일이거든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 1월 20일인데 그 이후에 나온 31번 확진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대구 정말 바빠졌죠. 당시 이분이 특별하게 이제 이전에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라든가 해외 여행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감염 경로를 찾는 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었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사실 공동으로 여러 차례 역학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이분이 신천지 신도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전문가들은 31번이 32번을 감염시키고 그 31번만 제대로 했으면 32번부터는 없을 수 있는데 다 31번이 32번부터 다 감염시킨 것처럼 착각을 그때 하잖아요. 슈퍼 전파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아마 31번 환자분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이 저희가 뭐 역학조사했던 결과를 통해서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신천지 그 집단 내에서 최초의 환자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분이 입원해 계신 가운데서 증상이 있어서 의료진께서 검사를 하라라고 이제 공고했을 때 안 하셨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때 교수님 요 시점부터 이렇게 TV에서 좀 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구시에서 매일 오전에 브리핑을 시작하신 게 이때였죠, 그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하루 동안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4단계로 저희가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가는데 그 전문가는 그 상황이 오면 막 공포감도 막 들어. 이 뭐지 막 그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불안감이 전문가도 드나요? 네, 저는 사실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길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 그 당시에 준비된 병상이 30병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법상 그 매뉴얼상 준비하는 병상 수가 30병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그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2월 19일 날 대학병원 4곳의 응급실이 폐쇄돼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월 23일 정도 되면 100명을 대구에서 돌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경북 청도에 이 정신병원 그 폐쇄병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벌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첫 그 사망자가 2월 19일 발생하고 연이어서 그 환자 중에 이 대구 경북의 이 이송 체계가 병원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와중에 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3월 15일 날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보통은 네, 막 네. 불이 크게 나거나 그렇죠. 그런 사고가 네. 날 때 네, 나는데 네.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야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데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아마 대구 이 1차 유행을 거치면서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막 속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는 건 그만큼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뭐 자원이나 인력 이런 지원을 또 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구는 앞서 병상도 그랬고요. 또 인력도 그렇고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생활치료센터 이게 생기면서 좀 숨통이 트인 건가요? 네, 생활치료센터가 3월 2일 날 이제 개소가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병상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한 병상은 30개 병상이었고 이제 당시 지침은 모든 확진자는 정상이 중하든 경하든 상관없이 격리병실 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번 확진자도 그래서 격리병실에 입원이 되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단 입원에 대한 지침을 바꿔야 됐죠. 입원의 지침을 바꿔서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까지 이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침들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대구련 전체 병상을 소개했고 대구에 이제 총 10개의 병원들이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 나는 이게 교수님 이게 딱 확진이 되면 네. 다 똑같이 증상이 어느 정도 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겠는데 누구는 뭐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 비대면으로 이분들의 정상을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대구시 의사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걸 문진하고. 해서, 예. 그것도 사실 창의적인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 뭐 대구시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노력하는 와중에도 우리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뭐 일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19를 대구가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구시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거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거는 또 타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본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위해서 오늘 각 병원장님들 또 따르는 상황 보고 및 대구 시민들께 또 우리 국민들께 올리도록. 대구에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코로나19를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혹독하게 먼저 이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했던 것이 K-방역의 시작이 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스크 진짜 구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살다 네. 마스크 때문에 줄을 쓰다니.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는데 그걸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되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뭐 오부제를 한다 그러고 네. 막 그다음에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막 정말 비싸게 막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몇 개월 사이에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렸구나. 우리가 차 같은 거는 오브제 이런 걸 들어봤는데 마스크 오브제 하는 거 아마 이날 이때 저는 아마 처음 화요일이었던 것 들어본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요일 이런 예. 걸 체크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맞아요.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가서 보면 이것도 많이 살 수도 없어요. 한 장 내지 두 장.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마스크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됐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모여야지만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목욕탕을 통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 많이 했거든요. 목욕탕이 없으면 뜨거운 물로 못 씻는 사람도 있다. 그런 논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가끔 놀라요. 식당 가서 보면 그때는 막 뭐 어떨 때는 2인 이상도 금지하고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죠, 식당에는. 한 식구가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죠. 그 마스크 쓰고 런닝머신 달리기. 뭐 이건 운동하러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저도 그분들이 처음에 그 위기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그 장면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완전 초토화가 되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이 1차 유행 당시 대구 인구의 0.29%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는 좀 침체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이 좀 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북지방통계청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경제활동 인구를 좀 2019년 동월 대비로 본다면 여성은 약 한 13만 명 정도 감소했고 남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6만 9천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대부분 이제 30 이하 사업장에 뭐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숙박 음식업 도매 뭐
그 소매업 이런 데 종사하다 보니까 더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취업자는 또 대폭 또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줬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뭐 착한 임대인 뭐 운동 네. 뭐 이런 사업들도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본인이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있으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매일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고. 뭐 98년도 IMF도 겪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 교수님, 그 당시에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묵묵히 전문가들만 믿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뉴스에는 당시에 뭐 코호트 격리도 한다. 뭐 그러니까 좀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좀 더 막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서 계속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네, 코호트 격리는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유행 때 사실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개념입니다. 이게 감염병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동일한 감염원에 폭로되거나 감염된 환자군을 함께 격리하는 방법이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시설 전체를 의료진과 함께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대남병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도 대남병원의 상황을 조금 보면 첫 환자가 발생했는 날 사실은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사망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확진이 되기 이전부터 그 병원 안에 코로나19가 퍼져 있었다라는 거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방역당국에서 대남병원에 대해서 확진자나 접촉자만 따로 구분해서 어떤 격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초기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사건이 바로 이 청도 대남병원 사건이거든요. 그 2월 19일부터 그 집단 그 감염이 생겨서 폐쇄가 되었고요. 2020년 4월 21일 제가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입원 환자 103명과 종사자 가족 등 12명 해가지고 1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침대가 없는 온돌방에 환자 6, 7명이 매트릭스에 깔고 눕거나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려진 음식에 손을 대고 이 감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버려진 음식에 손을 대고 또 복도 바닥에 소변을 본 뒤에 또 수레바퀴로 물기를 제대로 된 치료가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또 빗자루로 그런 빗자루로 또 방을 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 치료와 관계없는 동떨어진 격리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 환자 중에 감염이 걸려서 이송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15년 만에 첫 외출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식의 어떤 정신과 폐쇄병동의 문제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폐쇄병동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되게 좀 두루뭉술하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에 이게 이제 가장 사회적 약자들부터 참혹한 피해를 겪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 시점부터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면서 그 대구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전국에서 또 TK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담대구 설도 막 나오고 동네북 동네북. 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그죠? 대구를 격리해야 된다. 대구를 격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참 화가 나고 좀 되게 서럽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제주로 몇 명이 매일 입도했는가. 그거를 매번 브리핑을 할 정도였어요. 추적을 했군요. 네, 그때 항공기가 하나만 왔었는데 예. 그걸 굳이 또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뭐 끊임없이 대구라는 곳은 뭔가 배제해야 위험 되는 요소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당시에 그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대구 제주 항공기도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없던 일이 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구를 욕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야 정말 그때 많이 오싹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극단적이었던 표현이 대구 봉쇄잖아요. 네. 네. 이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 감염병이 계기가 되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떤 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 네. 정말 봉쇄라는 말을 좀 네. 이제 봉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되짚어 봤을 때 참 잘 그래도 안전하게 모두가 지나온 데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의 협조와 노고가 다 세트처럼 잘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세계가 놀랄게 한 그런 K 방역의 사실 중심에 우리 대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던 시기고 그 가운데서 나왔던 게 드라이브 스루 검사. 그다음에 이게 대구 거였어요. 네. 비대면 환자 분류 체계,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사실 혁신적인 대안들이 사실은 나왔던 대구가 것 다 같습니다. 했네. 사실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거 누가 제일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단톡방 안에서 사실 공유되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현장에 사실 최초로 적용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칠곡 경북대학교의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님께서 이제 병원장님 손진호 병원장님께 제안하셨고 병원장님이 이거를 수용하셔서 사실 대구시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구에서 시작된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 또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호복 레벨 D 입고 또 벗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다면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드라이브 스루 이거는 획기적이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역학조사 또 생활치료센터 앞서 얘기했던 또 의료진과의 어떤 공동 대응 이런 부분들,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했는 부분들은 정말로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핏 생각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민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혼란스럽고 더 우왕좌왕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큰 덩치가 와서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또 체감적으로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도 시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려지고 줄대로 가고 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네, 시민의 품격 아닐까요? 대구 시민의 대구 품격. 시민의 품격. 그래서 어쨌든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했을 건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잘 지켜주신 점들이 결국 이제 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장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또 해주셨고요. 그 대구하고 광주가 달빛 동맹이라는 걸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대구가 이제 봉쇄된다 또 고립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구를 혹시 버렸나 이런 서름도 막 있는 가운데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구급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눈물 날 것 같네요.
김종연 교수님과 의료진들한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네, 박수 모든 한번. 당시 또 의료진들에게 당시에 또 이렇게 덕분에 네 이렇게 또 감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표시한 적도 있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는 진짜 치료 현장에서 매일매일 방호복을 입으셨던 의료진들,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런 박수를 드리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